자, 안녕하세요. 자, 금융과 시사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새롬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 출렁이긴 했는데 그래도 7월 말 마지막 주에 걱정, 우려, 좀 멜랑콜리했던 그런 분위기에서는 빠져 나오는 그런 계속 꾸준한 퍼포먼스 흐름이어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자, 반사이 미국 지수는 나쁘지는 않았어요. 다우존스는 가치주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크게 영향이 없고요. 나스닥 이 정도면 강보합 수준이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 한 0.6%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으로 볼 수 있고, 굳이 한마디 더 드리자면 선물도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 시작한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 유럽 지수 같은 경우도 분위기가 하방은 아니죠. 플러스로 시작하고 있고요. 자, 오늘 아시아 증시 하루 만에 중국이나 홍콩 마이너스가 나긴 했지만 이 정도 수준이면은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는 그런 흐름이고요. 문제는 폭락이 나와가지고 그 유탄이 우리한테 날라오는 그런 상황이 안 좋은 거지. 얘네들 증시가 이 정도 약세장, 요 정도 약보합에서 살짝 약세 분위기는 크게 우리나라한테 큰 피해는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중국은 요 정도 수준에서 관리된다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일본도 중국과 비슷한 하방, 대만은 그래도 강한 상승세라고까지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완만한 상승세였습니다. 환율은 1150원, 1148원 요 정도 수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크게 부침이 없는 것 같고요. 유가나 금값, 구리값도 큰 변동은 없습니다. 자, 코스피는 그래도 강하게 움직여준 하루였고요. 마찬가지로 어제랑 비슷하게 이제 10시에서 11시 사이 다시 한번 또 하방이 나왔다가 코스피는 바로 만회를 했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14포인트 올라선 3237포인트로 마무리되었고, 코스닥은 장중 내내 시달리다가 그래도 이제 장이 마감될 때쯤에는 거의 이제 보합 수준까지 올라와주는 약보합 정도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자, 뉴스 한번 볼까요? 자, 여러 가지로 해외 증시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3230 코스피 지수가 회복되었다는 이야기, 외국인 순매수가 오랜만에 나와준 그런 이야기도 있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항상 꼽는 삼총사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셀트리온. 오늘 셀트리온이 살짝 아쉬운 양봉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세 가지 3대장이 모두 다 쌍끌이로 올라주면서 강한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반도체 쪽도 여러 가지로 훈풍이 불면서 좋은 모습이긴 했는데 살짝 바이오 쪽으로는 그래도 약간 매기가 약하지 않았나 오늘은.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오늘은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이끄는 분위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별다른 이야기는 없는 것 같고요. 우리 증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짝 보자면은 보시는 것처럼 오랜만에 8만전자, 자, 삼성전자가 거의 3% 가까이 이렇게 올라주는 시장. 자, 오랜만이죠. 거기에 비하면은 어떻게 보면 지수가 많이 못 오른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고요. 하이닉스는 3%대 막 이렇게 퍼포먼스 나오는 날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하이닉스가 좀 더 가볍게 움직이고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2%, 3% 이렇게 움직이는 시장은 1년에 손가락에 꼽죠. 어제와 마찬가지로 인터넷주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살짝 숨이 죽은 모습이고요. 자, 뭐 현대차, 셀트리온 기아차, 현대모비스, KB금융지주, 신한지주, SK텔레콤까지 이 정도 이제 빨간불이 보여지고요. 뭐 LG화학이노베이션, LG생활건강, 포스코 정도. 요즘 계속 포스코가 마이너스 나고 있죠. 자, 이 정도가 파란불인 하루였습니다.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셀트리온 형제들이 빨간불을 찍어주고 게임주가 살짝 힘이 빠지는 느낌. 펄어비스 6%, 카카오게임즈 3% 마이너스. 뭐 HLB는 뭐 계속 HLB 하고 있고요. SK 머티리얼즈도 뭐 약하긴 하지만 양봉이 떴고요. 시젠도 마찬가지. 오늘 뭐 SD 바이오 센서도 다시 58,000원 수준 회복한 걸로 봤고요. 코스닥이 생각보다는 시가총액에선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죠. 근데 전체적으로 오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쨌든 뭐 약보합이긴 하지만 마이너스가 났다는 부분 생각해 보시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어느 정도 괜찮았죠. 근데 뭐 펄어비스나 이렇게 좀 많이 빠진 종목들이 좀 눈에 띄네요. 자, 뭐 트렌드 랭킹 한번 볼까요?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뭐 드디어 20만 원대를 회복한 하루였고요. 삼성전자도 8만 전자로 돌아왔고, 셀트리온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4%, 뭐 카카오게임즈 3%, 두산중공업 5%, 진원생명과학이 좀처럼 살아나지 않네요. 자,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뭐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세로마, 네가 기다리라고 해서 오도가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야? 증시 좋잖아. 뭐 이런 관점에서 보신다면은 뭐 자, 분명하게 7월 말에는 분위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현금 들고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금을 확보하셨다면은 그 확보한 현금으로 무조건 기다리고만 있으실 게 아니고, 자, 시장이 돌아선다라고 생각하시고, 자, 어제 오늘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그러면은 움직여 볼 만도 했던 거고요. 뭐 어쩔 수 없이 제가 하루씩 어떻게 보면 시장이 끝나고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선제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은 참고하시고, 뭐 내일 시장이 어떨 거냐, 마찬가지로 지금 시작하고 있는 뭐 유럽이나 지금 뭐 미 선물을 보더라도 뭐 크게 충격적인 소식이나 뭐 안 좋은 지표가 찍히지 않는 이상, 자, 최소한 뭐 강보합 이상 수준으로 플러스 마감할 것 같죠. 뭐 그렇다면은 뭐 그렇게 뭐 중국도 지금 살짝 안 좋게 마무리되었지만 우리에게 뭐 큰 영향은 없었고요. 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뭐 유럽 지수라든지 밤사이 내일 새벽 진행될 미국 지수라든지 뭐 크게 뭐 많은 낙폭이 나오지 않는 이상 뭐 플러스만 보여준다고 해도 얼마든지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뭐 수출도 호재고, 자,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뭐 LG전자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나라 기업이 실적 서프라이즈 안 나는 기업이 있나요? 자, 수출이 뭐 3개월 연속 40%를 찍고 4개월 만에 30%, 29.6%면 사실상 30% 아닙니까? 이렇게 찍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걱정스러운 거는 내수도 같이 쌍끌이로 살아나 줘야 되는데 뭐 한 달 가까이 4단계를 진행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가장 힘든 건 소상공인들, 골목 상권이 가장 힘들고요. 여러 가지로 이제 소비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는 부분이 걱정스럽긴 하지만, 뭐 전체적으로 수출 입국,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 사는 이 나라에서 뭐 수출이 진짜 글자 그대로 날개 돋친 듯이 팔려나가고 있는데 뭐 크게 뭐 문제될 거 걱정스러운 부분은 없고요. 뭐 오늘 같은 경우엔 더더구나 플러스로 외국인까지 조금 매기를 쏴주는, 자, 다들 아시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뭐 1월달 반짝 그런 부분 빼고는 계속해서 팔고 있죠. 우리나라 시장에서 4월달에도 잠깐 반짝 사준 그런 부분 빼면 5월달도 계속 팔았고요.
6월 달도 마찬가지, 뭐 지난달도 마찬가지요. 자, 외국인 수급이 좋아지고 우리나라 실적이 이렇게 계속해서 플러스를 찍어주고 있는데 두려움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제가 살짝 멜랑콜리하고 자, 시장이 조금 이상한 것 같으니까 자, 일단 현금 확보가 중요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자, 항상 뭔가 조금 지켜봐야 될 때는 현금을 확보하고 지켜보자는 얘기죠. 이게 문제가 되나요? 이 상태에서 바로 어제 오늘 같은 흐름이라면은 자, 종목별로 반드시 대응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 드릴 말씀이 많아요. 물론 뭐 IA 같은 경우에는 제가 1200원 깨졌을 때 일단은 관심 종목에 지운다고 했기 때문에 뭐 이 퍼포먼스에 대해서 제가 방향성이 틀렸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뭐 이렇게 반도체 쪽으로 분위기가 잡힌 부분이 있고요. 자, 에이드칩스 이 종목 1000원 깨질 때까지 제가 본다고 그랬죠. 자, 1150원 기준가 1150원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장 초반에 IA와는 다르게 살짝 음봉이 떴다가 1130원까지 보여주고 나서 퍼포먼스가 시작됐죠. 자, 뭐 보시다시피 뭐 아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윗꼬리가 길게 달렸기 때문에 아쉽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세로미가 드리는 말씀은 항상 저렇게 1385원 이렇게 높은 자리까지 떴다면은 뭐 자기가 나름대로 1350원을 잡든 1300원을 잡든 자, 반드시 익절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날 정리하시는 게 맞는 거죠. 굳이 이렇게 1270원까지 내려오는 게 아니라 자, 얼마든지 에이드칩스 관심 있게 보신 분들 뭐 저점에서 충분하게 잡아서 오늘 같은 날 최소 10%죠. 최소 10%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거는 5시 54분이거든요. 뭐 후회가 남는다면은 지금 시간 외에라도 파세요. 자, 시간 외에 볼게요. 얼마인가. 시간 외는 더 떨어지고 있죠. 시간 외라도 파세요. 왜? 얼마든지 다시 저점 잡고 다시 퍼포먼스를 즐기시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뭐 이 종목을 고점에서 꺾였는데 그래도 하루 이틀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까? 저는 항상 그 퍼포먼스만 즐기시고 한두 시간 안에 빠져나오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고점 꺾였다면 나오는 거죠. 고점 안 꺾이면은 더 보는 거고요. 근데 고점이 꺾였으면 당연히 빠져나오시는 게 맞는 거고요. 뭐 SD 바이오 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 종목이 뭐 단기인지 중장기인지 아직 확실하게 판명이 되진 않았지만 뭐 나름 55,000원에서 58,000원까지 뭐 3, 4%, 뭐 4, 5% 이렇게 퍼포먼스 즐길 수 있을 때 즐기는 거죠. 거래량도 어제 2배였고요.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남북 경업주 추적하기 위해서 그냥 살짝 관심 종목에 넣어본 종목이고요. 뭐 제가 자주 거래하는 코스닥 150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같은 날 뭐 저점 보여주고 고점 보여주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기준가 15,500원이었는데 시가가 살짝 가라앉아서 시작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뭐 저 가격에 또는 15,500원을 돌파할 때 얼마든지 들어가 보실 수 있었고요. 고가가 15,700원 근처니까 얼마든지 저 자리에서 뭐 150원 정도에 정리하셨을 수 있습니다. 저가가 15,220원이에요. 완전 다 깨고 내려갔다가 다시 시초가 부근으로 올라와서 마무리된 거죠. 이렇게 춤을 추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레버리지 종목 요거를 이렇게 설명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요. 뭐 몇 번 나눠서 거래할 수 있고요. 한 번만 거래할 수도 있고 단 중요한 거는 저점 매수, 고점 매도, 당일 반드시 포지션 정리. 퍼포먼스가 끝났다면 반드시 퍼포먼스 먹고 익절하는 게 맞는 거죠. 에이드칩스든 IA든 뭐 SD 바이오 센서든 어떤 종목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물론 뭐 장기 종목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뭐 시젠이라든지 뭐 삼성전자라든지 이렇게 장기로 봐야 되는 종목이 아닌 단기 종목은 다 제가 설명드린 내용으로 거래하시는 게 맞습니다. 뭐 프레스지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날에도 어제도 마찬가지였지만 오늘 같은 날에도 거래량이 없어요.
퍼포먼스도 문제지만 거래량도 문제고요. 자, 뭐 시장에서 소외가 됐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유바이오 로직스도 뭐 저점이 잡힌 듯이 안 잡히는 듯이 계속 35,000원, 36,000원, 37,000원, 38,000원 여기를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의미 없는 거래량. 오늘도 20만 주밖에 거래가 안 됐습니다. 물론 뭐 PPI도 마찬가지고 아주 IB 투자도 다 마찬가지지만 저점이면은 보고 계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늘의 교훈은 제가 IA를 놓친 것, 자, 뭐 두세 달 넘게 그 지루한 횡보, 저가를 갱신하면서 또 횡보, 그걸 참고 견뎠는데 한 일주일 남짓만 더 기다려 봤다면은 그래도 이 퍼포먼스를 즐길 수 있었는데 그거를 참지 못해서 관심 종목에서 지었다는 부분,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고요. 뭐 PPI도 뭐 지루하게 계속 저가를 깨고 횡보할 수 있겠지만 뭐 PPI나 뭐 유바이오 로직스나 아주 IB 투자 다 마찬가지예요. 진원생명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넥스도 마찬가지예요. 뭐 싸게 살 수 있다면은 얼마든지 뭐 나쁜 게 아니죠. 문제는 자, 저렇게 계속 저점을 찍고 있는데 미리 들어가서 오도가도 못하는, 손절 라인을 한참 지나가지고 오도가도 못하시는 분들이 문제인 거고요. 자, 그냥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떨어지는구나, 그래 아직은 아니지, 또 떨어졌구나, 아직은 아니지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 저러다가 느닷없이, 어제까지 IA가 그랬잖아요. 느닷없이 뭐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테마로 확 바람이 불면서, 자, IA뿐만이 아니라 AD 칩스도 마찬가지로 퍼포먼스가 높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AD 칩스가 20%까지 갔기 때문에 얘는 10% 수준에서 꺾였고, 보시다시피 11%가 1295원이 고점으로 꺾였고요. AD 칩스 같은 경우에는 자, 뭐 그동안 IA가 계속 죽을 쓰고 있을 때 여러 번 퍼포먼스가 나온 AD 칩스는 오늘도 퍼포먼스가 더 높았죠. 뭐 PPI나 아주 IB 투자나 뭐 진원생명과학이나 뭐 바이넥스, 기타 등등 다 마찬가지. 유바이오 로직스까지도 이렇게 단기로 볼 수 있는 종목들은 다 꾸준하게 그냥 간신 종목에만 넣어 놓으시고요. 뭐 종가도 확인하시고 시초에도 한 번씩 확인하시고 한 30분에 한 번씩 확인하시고요. 물론 그게 꾸준히 잘 되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있겠지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주식 투자는 한 종목만 바라보고 있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목들을 잘 보셔야 되시고요. 삼부 토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다가 뭐 3,300원, 3,200원 이렇게 횡보하다가 느닷없이 갑자기 또 3,600, 3,700, 3,800원까지 찍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보셔야 되는 거죠. 자, 뭐 시장 같은 경우도 뭐 양봉은 양봉이지만 SD 바이오센서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은 초라한 모습, 거래량도 초라하죠. 자, 알테오제는 여전히 시장에서 소외된 느낌이고요. 뭐 동신건설도 다시 저점. 자, 이재명 관련해서는 뭐 대변인이 삽질했죠. 아니, 변호사가 돈이 없어서 음주운전을 했다고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대변을 하는 대변인 결국은 사퇴했죠. 이거는 대변인 문제가 아니라 저는 뭐 굳이 지금 뭐 온라인 상에서 뭐 댓글이 나오고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이야기는 언급하지 않겠지만 리스크는 리스크인 거죠. 이재명 리스크는 리스크이기 때문에 뭐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동신건설도 크게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하는 듯한 모습이고요. 시스웍도 계속 뭐 뭐라고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니까 저점 부근에서 시원하게 쭉 싸주는 모습이 아니라 찔끔찔끔 싸주면서 계속해서 또 하방이 찍히는 그런 모습이죠. 거래량은 무지 터지긴 터지는데 거래량이 터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꾸준한 우상향이 안 나온다는 게 문제인 거죠. 자, 뭐 멋지게 하이닉스도 12만원 회복했고요. 이제 13만원 두드리러 가야죠. 뭐 8만전자도 85,000원 돌파하고 분위기 더 만들어서 자 9만원 돌파하러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셀트리온도 다시 30만원, 32만원 돌파하러 가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뭐 이오테크닉스 비롯해서 뭐 솔브레인 뭐 소재, 뭐 이오테크닉스 장비, 뭐 SK 모터리얼즈, 뭐 제주반도체, 네페스, DB하이텍, 뭐 한미반도체, 여기에는 다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다 반도체 전반적으로 다 분위기가 괜찮았고요. 바이오보다는 반도체가 분위기가 좋았던 하루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뭐 에드칩스, 뭐 IA는 당연히 짚어드렸고요. 뭐 그 외의 종목들도 뭐 인터플렉스라든지 뭐 원익 IPS, SNS텍은 당연하고요. 뭐 유진테크, 테스나 뭐 2%, 3%는 우습죠. 뭐 5%, 4%, 5%는 기본으로 달려주는 이런 순환매 장세. 뭐 크게 분위기만 바뀌지 않는다면 저는 내일도 뭐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자, 밤사이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나스닥 그리고 그렇게 잘 마무리가 된다면은 내일 뭐 오전 오후 계속 꾸준하게 미 선물도 체크해 가면서 크게 뭐 중국 쪽 지수나 홍콩 지수나 중국 지수가 충격을 받는지 안 받는지도 체크해 가면서 장중에 계속 치고 빠지면서 그냥 던져놓지 마시고요. 치고 빠지면서 주가를 한번 따라가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자, 아난티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한번 뭐 남북경업주 한번 추적해 보겠다고 아난티를 말씀드렸는데 뭐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가격대가 지금 저가는 아니에요. 이미 빵 떠버렸죠. 뭐 9,000원 정도에서 11,000원 정도까지 한 20% 넘게 빵 떠버렸기 때문에 물론 살짝 숨이 죽었다가 가져오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로 이슈가 터질 때 쉬어간다는 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뭐 거래량도 뭐 불이 붙은 것도 사실이죠. 뭐 4천만 주, 3천만 주, 900만 주, 1000만 주 요렇게 거래량도 빵 떠 있는 상태고 뭐 여러 가지로 아시다시피 그 김여정이죠. 김여정이 이제 한미 연합훈련 관련해서 한 마디 툭 던졌죠.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종목 정리하고 제가 화면을 바꿔서 한번 이야기를 남북경업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시사 관련된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자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한테는 뭐 가깝고도 먼 뜨거운 감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저는 뭐 사드 관련된 문제도 그렇고 뭐 우리가 뭐 굽힌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자 예전에 트럼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한미 연합훈련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돈도 아끼고 북한과 대화 모멘텀도 만들고 꼭 먹고 알 먹고다. 자 트럼프는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자 우리나라 지금 여론은 어떤가요? 야 이거 사과도 못 받고 뭐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시킨 거 사과도 못 받고 뭐 퍼주기 분들 시작하려고 그러냐? 야 무조건 훈련해야지 왜 우리가 훈련을 안 해? 뭐 이렇게 나오시는데 자 요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한미 연합훈련 한다고 핵무기를 막고 한미 연합훈련 안 한다고 핵무기를 못 막나요? 자 북한의 리스크는 어디까지나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생각할 수 있죠. 뭐 천안함 폭침이라든지 연평도 포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발 뭐 다양한 도발들을 일으키는 뭐 문제 국가인 건 사실이지만 우리나라가 가장 경계해야 할 거는 결과적으로는 핵무기인 거죠. 뭐 핵무기를 제외하고는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고 큰 리스크가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언급해 드린 것처럼 자 한미 연합훈련 하면은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막을 수 있고 한미 연합훈련을 안 하면 핵무기를 막을 수 없나요? 아니죠. 결과적으로 북한이 갖고 있는 핵무기는 자 공격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선제적으로 쓰는 순간 북한은 지워지는 거죠. 뭐 공격용이라고 생각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자 사드를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사드를 갖고 올 때
뭐 핵무기를 막을 수 있네 없네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드가 아니야 사드 할아버지가 있어도 뭐 예를 들어서 북한이 핵무기를 썼을 때 막을 수도 있고 못 막을 수도 있습니다. 사드가 뭐 대단한 뭐 방어 체계도 아니고 뭐 실전에서는 사용이 안 된 실험용으로 90%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무기이기 때문에 그냥 미사일을 막아낼 수 있는 디펜스 체계의 하나 또 하나의 옵션 정도인 거지. 사드가 있으면 무조건 핵무기를 막을 수 있고 사드가 없으면 무조건 핵무기를 막을 수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엄청난 그런 손해를 감수하고 뭐 중국의 눈치가 됐든 여러 가지 부담이 됐든 그걸 감수하고 문제는 가져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도움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물론 손해도 있겠죠. 여러 가지로 뜨거운 감자입니다.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일 저는 안 하는 게 맞는 건데, 자, 박근혜 정부에서 두 가지 잘못된 일. 자, 일본 위안부 합의, 사드 배치. 이거 다 어쩔 수 없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그대로 추진한 거고요. 자, 대화할 기회가 있다면은 얼마든지 한미훈련 늦출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뭐 말을 안 했다면은 모르겠는데 김여정이 언급을 했잖아요. 한미연합훈련 재고해 준다면은 그에 대한 상응 조치 해줄 수 있다. 제가 잘못 알아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뉴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여정.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뭐 뉴스가 어떤 뉴스가 나온지 한번 찾아보고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여정으로 쳤네요. 기여정으로. 김여정으로 쳐야 되는데 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이제 유연하게 대응하자라고 이야기했고 뭐 야당이나 여러 가지로 뭐 우리가 뭐 김여정을 국군 통합권자로 모시고 있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이런 이야기 있고 제한군인에도 계획대로 실시하는 게 맞는 거다 라고 이야기했죠. 지켜보겠다 발언.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그 발언까지 나오는 기사인지 저는 그렇게까지 발언한 걸 들었거든요. 자, 뭐 북한 조선중앙TV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연기하자라는 주장이 나왔고요. 뭐 교류협력 재개에 시동이 걸렸는데 직접적으로 언급한 건 아니어도 그렇게 분석되는 기사가 실려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 정상회담 이야기도 뭐 나오곤 있지만 당연히 뭐 태용호나 이런 애들은 뭐 굴복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여러 가지 상황을 다 고려해서 결정을 내려 하는 부분이 맞는 거죠. 김여정은 지켜보겠다. 뭐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뭐 재고해 준다면은 상응 조치를 하겠다라는 발언은 소개되어 있지 않네요. 자, 다른 기사에서 소개되는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반전의 시기 최신순으로 한번 볼게요. 연기론, 못이나 똑같은 이야기고요. 북이 요청했다. 뒤통수, 상응조치.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34분 전 서울신문 기사고요. 뭐 여러 가지로 뭐 국가정보원도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고 뭐 우리나라의 소위 북한 통일한 분들도 다양한 분석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죠. 자,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 현안 보고에서 김여정 담화를 분석했고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해 줄 시에 남북 관계에 상응 조치를 해줄 의사를 표출했다. 요 내용인 거고요. 뭐 북한 생필품목, 뭐 식량 부족,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죠.
지난 1일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촉구한 김여정 담화에 대해서 남북관계 상응조치 의향을 표출한 것이라고 분석을 했다라는 거군요. 명백하게 언급, 그 김여정 입으로 그렇게 해주겠다, 그렇게 고려해 볼 수 있다. 연합훈련 중단할 시, 재고할 시 우리도 남북관계에 관련돼서 상응조치를 생각해 보겠다라고 말로 언급한 게 아니라 이런 지금 담화가 나오는 것 자체가 분석해 보자면은 북한의 뜻은 결과적으로 남북관계에 발전적인 조치를 해줄 수 있다라는 의사로 읽어줄 수 있다라고 분석된다라는 이야기군요. 친서 교환도 했고 여러 가지 서로의 의사를 탐색하고 있고, 뭐 여기에 언급한 뭐 광물이나 뭐 여러 가지 정제유 수입이나 생필품 여러 가지 이제 제재 관련된 부분이죠. 뭐 지금 뭐 폭염도 폭염이고 뭐 국경 봉쇄, 코로나, 여러 가지 식량난, 보건 위기, 뭐 쉽게 얘기하고 뭐 언제 뭐 북한이 언제 위기가 아닌 시기가 있었습니까? 근데 뭔가 이제 독자적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한 뭐 길게 잡으면 한 2년 정도, 2년 가까이 뭐 김정은이 독자적으로 한번 자력갱생을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죠. 뭐가 있어야죠. 글자 그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도 뭔가가 있어야지 무에서 유가 나오지. 진짜 아무것도 없는 진짜 깡촌에서 무에서 유가 나오진 않죠. 그러면서 뭐 김정은 뭐 뒤통수에 붙은 뭐 파스 이야기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뭐 요게 뭐 여기서 이제 단편적으로 끝날 이야기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물론 이제 미국하고 조율을 해서 과연 이제 죄송합니다. 과연 이제 한미 훈련을 연기를 할지 어떻게 이제 중단을 할지 결정을 내릴 거고요. 그 내린 결정에 대해서 북한이 반드시 반응이 나오겠죠. 당연히 뭐 잘했어, 끝 이러진 않을 거고요. 당연히 이제 대화 동력으로 삼고 그렇다면은 뭐 미국에서도 뭔가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카드가 제시될 수 있고, 그런 유화적인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먼저 북한한테 뭔가를 제안하고 뭐 다시 뭐 친서가 됐든 특사가 됐든 이렇게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뭔가 고리가 하나 탁 풀린 느낌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난티를 한번 추적하기 위해서 일단 관심 종목에 한번 담아봤고요. 자, 어떻게 진행될지는 뭐 같이 보시면서 계속 하루하루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뭐 그거 말고도 뭐 안타까운 소식이 있네요. 기초 수급자 분께서 또 화곡동 얘기예요. 화곡동 얘기고 바로 근처에서 또 기초생활 수급을 받으시는 분께서 안 좋은 일이 나셨다는 부분이고요. 좀 따뜻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워낙에 폭염에 코로나에 여러 가지로 안 좋은 국면이 겹쳤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뭐 확진 환자가 1200명대 정도로 유지되고 있는 게 뭐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까요? 자, 이제 수요일로 넘어가는데 내일도 내일 모레도 자 크게 증가하지 않고 좀 이 정도 선에서 계속 유지되면서 떨어져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이빙 관련해서 우아람 선수가 희망을 쐈다라는 소식도 있고요. 자, 올림픽 소식도 뭐 크게 뭐 다뤄볼 만한 이야기는 없어서 그냥 지나가고요. 자, 뭐 계란을 2억 개를 수입한다고요? 계란값은 한번 오르고 나서 이제 다시 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뭐 원래 물가라는 게 그렇죠. 한번 오르면 잘 안 떨어지죠.
코로나가 20대, 30대 책임이냐? 뭐 20, 30대 책임이다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20, 30대가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원인이 됐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뭐 윤석열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로 뭐 최혜배 같은 경우에 전 국민의당 의원이잖아요. 나름대로 뭐 재벌 저격수 이런 쪽으로 알려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 국회의원이죠. 중도 확장 위에 최혜배 전 의원 등을 영입하려는 그런 시도나 그런 풍문이 있었는데 최혜배 전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하수 중에 하수. 김성식 전 의원도 측은하다. 뭐 제가 여기서 더 코멘트를 달아드려야 되나요? 그러니까 굳이 이 사람들이 친문재인이나 친여 이쪽 성향이 아니잖아요. 이분들도 나름대로 비판적이에요. 문재인 정부나 지금 민주당에 비판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이분들이 봐도 기가 막히다는 거죠. 누가? 우리 도리도리가. 굳이 뭐 한두 가지입니까? 뭐 제가 무수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응? 조국한테 했던 만큼, 조국 가족한테 했던 만큼 자기 가족한테 똑같이 해야죠. 자, 지금 뭐 자기 부인이 됐든 자기 장모가 됐든 자기 스스로한테가 됐든 50군데 60군데 압수수색 했나요? 10군데도 안 했죠. 이제 시작이에요. 근데 짜증내기 시작하죠. 뭐 정치적 수사가 어떠니, 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느니, 이미 뭐 무죄 판결을 받았다느니. 자, 조국 부인한테는 그렇게 펀드 관련 문제가 많고 나쁜 사람이라고 했던 그 자기 부인과 자기 장모가 연루된 그 도이치 모터스 뭐 주가 조작이나 신주 발행이나 이런 부분, 뭐 심하게는 뭐 그 적정 가격의 20% 30% 수준 또는 시세의 20% 30% 싸게 이렇게 뭐 사모펀드로 또는 뭐 신주 발행으로 뭐 전환 사채로 이렇게 이득을 본 게 계속 지금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럼 자기 부인은 그렇게 한 게 당연한 거고 결혼 전이니까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 거고 조국은 문제되는 거고. 자, 결혼 전이라 해도 문제가 되는 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이 사람이 검사였고 유력 검사였죠. 더더구나 이 사람은 꾸준하게 뭐 이렇게 이 사람 저기 돼가지고 진행된 게 아니라 급작스럽게 결혼을 했어요. 원래는 결혼할 마음이 없었다고 알려졌는데 그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그 정대택 씨,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와 지금 18년 동안 법정 소송을 이어오고 있는 이 정대택 씨가 계속해서 문제 제기하고 투서하고 법무부에 투서하고 대검에 투서하고 계속 이러면서 결과적으로는 김건희 씨 관련된 같이 동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야 이거 현직 검사가 동거하는 부분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문제를 제기하니까 급하게 결혼해 버리죠. 그러니까 말로는 스님이 소개해 줬다고 하는데 한간에는 그 스님이 누구냐고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스님이 아니라 삼부토건 조회장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굳이 스님이라고 표현하자면 그 삼부토건 조회장의 호텔이었던 르네상스 호텔 있잖아요. 르네상스 호텔을 르네상까지가 르네상 스님. 그러니까 르네상스 호텔의 조회장인데 르네상 스님, 르네상 스님이 어떤 스님이냐? 르네상 스님.
말장난인 거죠. 자, 다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윤석열과 김건희가 명백하게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거는 스님이 소개해줬다고 그러죠. 르네상 스님이. 정말 스님이 소개시켜줬고 정말 그렇게 만남이 시작된 거면은 자, 그 스님 한번 밝혀보세요. 뭐 파도 계속 나오죠. 뭐 한간에는 뭐 사생활이고 전 부인이 뭐 동거를 했든 뭐 문제가 있든 뭔 상관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런 사생활이 문제가 아니라 뭐 단순히 동거, 뭐 단순히 사생활 이거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 사생활이 권력층, 검사들과 연관이 있었고 이 검사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남들한테 피해를 준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의혹에 대해서 이 정대택이라는 사람이 18년 동안 싸우고 있는 거고요. 그 중에 하나가 시사기획 창에서 보도한 것처럼 그 양모 검사 추적해가지고 양모 검사한테 증언 들었는데 양모 검사가 TV 인터뷰인지 뻔히 알고 있는데 열린공감 TV처럼 뭐 이게 언론인지 아닌지 취재인지 폐륜 취재인지 이렇게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듣도 보도 못한 언론이 아니라 시사기획 창이라는 공영 언론 KBS에서 취재한 그 취재건에 대해서도 자기 말이 계속 바뀌어요. 출국 기록이 없다라고 했다가 있다라고 했다가 안 갔다고 했다가 뭐 제이슨이라는 사람하고 갔다고 했다가 그럼 결과적으로 갔다는 거잖아. 같이 해외여행을 갔다는 거예요. 김건희라는 사람과 이 양모 검사라는 사람이 같이 해외여행을 갔어요. 근데 떳떳하게 갔으면 갔다. 출국 기록이 있다 없다 왜 말을 못 하나요? 그래 놓고 최근에 와서 열린공감 TV에서 어머니가 양모 검사 어머니가 뭐 김건희 며느리였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뭐 치매에 걸린 노인의 이야기고 자기는 단 1도 김건희 씨와 개인적인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개인적인 관계가 단 1도 없는 사람이 해외여행 9박 10일을 다녀오나요? 할 말이 없죠. 시사기획 창에 다 보도된 내용이에요. 결국 나중에 자기가 다 인정해요. 처음에 취재 시작할 때 1차 인터뷰에서는 안 갔다는 듯이 갔을 리가 없다는 듯이 이야기하다가 뒤에 가서 말이 바뀌어요. 출국 기록이 있고 간 것 같고 혼자 단둘이 간 게 아니라 뭐 제이슨이라는 사람이 부탁해가지고 갔다. 그리고 이 장모 최 씨가 이 양모 검사의 미국에 있는 부인과 가족한테 자식들한테 돈을 보낸 것도 자기가 은행에서 송금하는 법을 몰라서 아는 지인한테 부탁했는데 그 지인이 보내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왜 최은순이 보내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그래 놓고 그러면은 딴 사람이 보내는데 왜 확인 안 했냐? 아 그거 모르겠다. 그냥 모르는 돈인데 그냥 받았다. 아 그냥 모르는 사람이 돈 보내줬어도 내가 받았으면 끝이지. 그리고 지인한테 돈을 갚았대요. 지인한테 갚았는데 현금으로 갚았고 근거가 없대요. 자 이렇게 뭔가 말이 안 되는 듯한 설명을 해도 깨림직한 의혹이 남는 이 해외 송금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해외 여행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아니 개인 관계가 1도 없는 사람들끼리 자 해외 여행을 9박 10일을 다녀오고 자 수만 달러까지는 아니군요. 19,000달러인가요? 2천만 원 가까운 돈을 송금해 주는데 개인적인 친분이 1도 없다? 이거를 삼척동자라도 믿나요? 근데도 자기가 억울하고 자기가 답답하고 그렇게 답답하면은 버선 뒤집듯이 그냥 다 뒤집으면 된다니까요.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줄여가지고 그냥 부인하는 입장만 살짝 내놓고 또 침묵 모드. 이렇기 때문에 뭐 대통령 가족, 대통령 부인 그런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무한 검증인 거죠. 자, 조국 부인, 조국 자식들한테는 자, 중학생 때 일기장까지 뒤져가지고 공개하는
이 10원짜리들이 지 가족들 이야기, 지 주변 이야기에 대해서는 철벽 디펜스를 하죠. 이것들을 어떻게 철퇴를 내려야 되죠? 자, 나한테 진짜 뭔가 권한이 있다면은 진짜 좌시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 공수처도 지금 마찬가지죠. 자, 그렇게 힘들어서 공수처를 만들어 놨더니 아무것도 못하고 있죠, 지금. 못하러 만들었습니까, 그 공수처? 진우가, 야, 입이 있으면 좀 말 좀 해봐라. 김진욱이, 너 그러려고 공수처장 했어? 왜 그러니 도대체. 자, 다른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엑스파일 진원지인 정대택, 윤석열 등 경찰에 고소했고요. 명예훼손 혐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영상에도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그 열린공간 TV에 양모 전검사 어머니 인터뷰 나왔을 때 이 윤석열이나 양모 전검사 측에서 고소가 아닌 고발을 했잖아요. 자, 고소하고 고발이 왜 다른지를 설명드리면서 여기는 지금 이 기사가 좀 잘못됐는지, 자, 뉴스원 이승환 기자, 박재하 기자 리포트인데 타이틀에는 고소라고 해놓고 윤 전 총장 측은 고발을 한 거고 정대택 씨는 고소를 했다. 이해가 갔습니다. 자, 이게 지금 고소하고 고발이 뭐가 다른지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고소는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무고로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은 고소를 아닌 고발을 한 거고요. 정대택 씨는 자신이 있다는 거죠. 고발이 아닌 고소를 합니다. 그냥 이런 일이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 게 아니라 직접 소를 제기하는 거죠. 재판을 제기하는 겁니다. 재판해 주십시오. 이거 고발은 그게 아니라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없음 말고. 자, 윤 전 총장 측의 대응과 이 정대택 씨의 대응이 명확하게 갈리죠. 고소가 더 강력한 거예요. 자기가 책임지는 거야. 무고를 감수해야 됩니다. 근데 윤 전 총장은 자기가 억울하면 감수해야지, 더 강력하게 해야지. 뭐 고발하고 있어. 고소해야지. 자, 누가 정말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요 액션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장모 사건 관련돼서 뭐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20건이 넘는 송사가 벌어지고 있고 거기에서 4건이 확정됐어요. 4건이 확정돼서 징역 2년 실형을 살았고요. 집행유예도 받았고요. 벌금 받은 것도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뭐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고 기억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지만 장모 측에서 주장하는 이야기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가 경찰서에서 다 채택돼 가지고 검찰로 넘어갔는데 검찰에서 조모 검사가 그냥 검사도 아닌 이 사람 거의 뭐 대한민국 검사 최상위층에 있는 검사예요. 그 검사가 첨언을 달았어요. 경찰 단계에서 올라온 이 서류들은 이미 뭐 증거 능력이 없고 판단할 필요가 없는 서류임. 이렇게 첨언을 달아서 법원에서 다루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증거 능력이 사라져 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정대택 씨한테는 유리한 증거는 사라지고 잘못 재판이 진행된 것 같은 정황이 있는 거죠. 뭐 다시 한번 언급해드리면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스포츠 프라자 송파구 방이동 소재에 뭐 150억대 그 스포츠 프라자 건물이 경매에 나왔을 때 이 스포츠 플라자의 비상대책위원장이라고 그러죠. 이 정대택 씨가 비상대책위원장이었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의 가치를 알아보고 이거를 싸게 인수를 하면은 충분하게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정보를 최은순 씨한테 전달했고 최은순 씨와 같이 의기투합해서 100억에 이 건물을
이 건물의 채권을 인수해서 경매를 낙찰받고 150억에 되팔아서 50억 이상의 이득을 남긴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이제 50억이 넘는 돈이 생기고 나니까 최은순 씨 마음이 바뀐 거죠. 이거 나 혼자 했어. 너는 1도 여기에 관여한 바가 없어. 근데 각서가 존재해요. 이 이익금에 대해서 공동 똑같이 나누겠다라는 각서. 근데 최은순 씨 쪽에선 이 각서는 위조된 거라고 협박과 강요에 의해서 작성된 각서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라고 주장했고, 아니다, 정대택식은 합의하에 정상적으로 작성된 각서라고 주장했는데, 첫 번째 유리한 증거인 김건희 씨나 장모 측에서는 같이 가지 않았다, 이 물건을 보러 같이 방문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는데, 정대택 씨 차로 이분들이 같이 그 스포츠 플라자 건물을 실사한 주차장 영수증이 나왔어요. 이거를 경찰에서는 첨부를 했는데 검찰에서 누락시켜가지고 법원에서 증거 능력이 상실됐고요. 두 번째로 경매 전날 정대택 씨가 장모랑 만나서 같이 얼마의 낙찰을 받을지 협의하고 이렇게 진행했다라고 정대택 씨는 주장하는데, 아니다, 나는 저 사람과 협의한 적도 없고 나 혼자 단독으로 진행한 거고 그 전날 이 사람과 만나지도 않았다, 이렇게 주장이 상반됐는데, 정대택 씨가 식당에서 만나서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신용카드 영수증이 나왔어요. 장모 최 씨는 그 전날에 강릉에 있다가 새벽 막차를 타고 서울에 올라와서 경매에 참석했기 때문에 정대택 씨를 만날 시간도 없다라고 주장했는데, 그 전날 서울 모 식당에서 여러 명이 식사를 한 이 장모 최 씨가 친필 사인이 들어간 신용카드 영수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장모 최 씨가 강릉에 있어서 만날 시간도 만나지도 않았다라는 게 거짓으로 보여질 수 있는 정황인 거죠. 이것도 경찰 단계에서 채택된 증거인데, 검찰 최고위급 조모 검사가 그 서류에 첨언을 달아서, 이 서류들은 경찰 단계에서 이미 사문화된 서류이므로 증거 능력이 없음, 이런 식으로 사족을 달아서 법원에서 쓰여지질 못했죠. 이러니까 재판에서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법원은 정대택 씨가 아닌 장모 최 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 정대택 씨는 징역 2년을 살았어요. 억울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다시 문제를 제기하고, 여러 가지 장모 최 씨 주변이라든지 전처 주변, 양모 검사 주변, 그리고 다시 갈아탄 윤석열 총장 주변을 계속해서 뒤지고 문제 제기하고 고소고발하고 대검찰청에 진정하고 검찰청장한테 문제 제기하고 법무부에 문제 제기하고 이러면서 계속 송사가 얽혀온 거예요. 18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거죠. 결론이 어떻게 날진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정보, 제가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려워요. 저도 이미 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이 사람은 공정과 정의의 화신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중립적이라고 말씀드리긴 없지만, 대다수의 정보들이 다 물음표를 찍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장모 사건도 마찬가지, 도이치 모터스 관련된 사건도 마찬가지, 이 김건희 씨의 논문 관련된 사건도 마찬가지, 양모 검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 어느 하나 깨끗하게 의혹이 딱 제기됐을 때 이겁니다라고 속 시원하게 해소되는 게 1도 없어요. 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 주변 사람들이 다 거미줄처럼 얽혀가지고 입국 다
숨기느라고 급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행적이나 상황이나 사건에 대한 설명이 클리어하게 딱 떨어지는 게 없어요. 근데 재판이나 수사나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의 처리는 일방적으로 정대택 씨가 100점 100패를 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린 증거만 법원에서 채택됐다 하더라도 이게 일방적으로 질 수 있는 재판이 아닌데 그렇게 와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최근에 그 장모 그 요양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해서 징역 3년 법정 구속당해 버렸잖아요. 자, 윤석열이 검사를 하고 있고 뭐 서울지검장을 하고 있고 총장일 때는 그런 판단이 안 내려오고 자 질질 끓고 수사 중이다 뭐 공소시효가 일주일 남았는데 기소를 붙이고 뭐 피해자한테 고소하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던 사람이 자 법 앞에 법정에 누구나 예의 없다라고 하고 법정 구속 징역 실형 3년이 나왔는데도 사과 한마디 없고 자 왜 6년 전과 지금의 판단이 다른가요? 그 당시에 공범들은 다 구속되고 집행유예 사고 다 처벌받았어요. 나머지 4명들은 유일하게 윤석열 장모만 경찰 단계에선 조사가 됐는데 검찰 단계에서 입건조차도 안 되고 기소조차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2019년도에 검찰총장 청문회 준비하기 전에 자기 장모 사건에 대해서는 1도 몰랐대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사건이 뭐 성남 땅 관련돼서 잔고 위조 증명한 것과 여러 가지 사건이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게 서너 가지가 지금 재판에 대기되고 있는데 이런 사건이 한두 건만 있어도 검사가 쌓이면은 물어보고 조언을 구하고 뭔가 조치를 취해줬어야지 맞는 건데 자기는 1도 몰랐대요. 이거를 어떻게 믿나요? 자, 여기까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야기는 마무리하고요. 너무 이 얘기만 하면은 제가 흥분할 것 같아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내일 또 이제 뭐 화이자 253만 회분하고 아스트라제네카 118만 회, 뭐 합치면 360, 370만 회분이니까 180명한테 맞출 수 있는 거죠. 자, 또 백신이 들어오니까 또 계속해서 방역 체계를 잘 만들어서 자, 꾸준하게 접종이 이어가서 조금이나마 방역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뭐 여러 가지로 일단은 백신이 첫 번째 뭐 마스크나 뭐 손소독, 뭐 손 씻기,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방역 시스템 이런 게 두 번째, 뭐 의료 체계나 코로나 치료제 이런 게 세 번째, 모든 게 종합적으로 해서 요 코로나 시국을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지 않은데 윤석열 관련된 이야기는 계속 쏟아지고 있고요. 자, 뭐 올림픽 이야기도 있고, 요 얘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정경심 측 딸 인턴 주장 허위인 이유라는 검찰 의견서가 제출됐다는 이야기고요. 뭐 이게 애 학교 스펙 관련된 이 이야기가 이렇게나 중요하고 이렇게나 길게 보도될 문제인지는 참, 그리고 이거 가지고 4년을 받을 정도, 징역 4년이 나올 정도인지는 참 진짜 물음표가 찍힙니다. 물론 잘못된 일이죠. 잘못된 일인 거는 명백합니다. 자, 뭐 방호복을 입고 할머니와 화투를 하는 사진도 있고요. 자, 이재명 이야기도 제가 살짝 이야기를 했으니까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뭐 아쉬운 거는 뭐 주변에서 이재명 그 음주운전 전과가 초범이냐 재범이냐 이거를 물었는데 거기에서는 대답하지 않고
두루뭉실하게 돌려서 동료애로서 뭐 실망스럽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게 뭐 재범이라는 거예요? 초범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래 초범한테는 150만 원이 안 나오는데 벌금 음주운전 관련해서 벌금이 150만 원짜리니까 이거 재범 아니야라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재명 측에서는 그게 아니라 뭐 특수공무집행방해 전과도 있고 뭐 검사사칭 전과도 있고 뭐 선거법 위반 전과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뭐 150만 원이 나온 게 아닌가 뭐 이렇게는 이야기했는데 그렇다고 음주운전 전과가 초범인지 재범인지는 명확하게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근데 뭐 모든 범죄 사실 기록을 뭐 제출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돌려서 초범으로 믿어줘라라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냥 딱 단답형으로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나 음주운전 초범이야. 나 음주운전 초범입니다. 딱 열 글자만 하면 될 이야기를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중원 부원 막 사설까지 붙여가지고 힘들게 이야기했어요. 두고 봅시다. 초범인지 재범인지. 자, 뭐 김남국 의원도 뭐 여러 가지로 뭐 윤석열 총장을 때리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자, 뭐 코로나 확산세는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는데 김현철 자기 아버지 반만큼만 해도 뭐 괜찮았을 텐데 뭐 반도 안 되는 거죠. 이 사람은 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뭔 가치가 있겠습니까? 자, 뉴스홈으로 들어가서 뭐 언급 안 해본 이슈가 있는지 한번 쭉 훑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가계부채냐 물가냐. 자, 가계부채를 생각하면 금리를 올리면 안 되고요. 물가를 생각하면 금리를 올려야 되고요. 자, 한국은행이 고민이 깊어지죠. 자, 호기롭게 무조건 올 연말 이내에 금리 인상하겠다라고 빡 질러놓고 나서 수습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면 안 돼요. 아니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고 미리 질러놓습니까? 자기가 뭐라고? 자기가 뭐 대한민국 뭐 전 세계 뭐 경제를 모두 다 주물를 수 있어요? 그게 아닌데 이미 질러놓고 나서 이제는 수습하기 위해서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안 좋은 거죠. 그냥 중간만 하면 돼요. 뭘 자기가 뭐 대단한 뭐 적이라고 자기가 선도해서 뭐를 하는 것처럼 일단 질러놓고 수습이 안 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자, 뭐 박범계 법무부마저 검수완박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델타 플러스도 서서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주택, 저는 별로 저런 기본주택, 기본소득 이런 이야기 신뢰하지 않습니다. 기본주택이나 기본소득이 그렇게 쉽고 간절하고 절실한 거면은 지금까지 그걸 못하고 헤매고 힘들어했던 사람들은 다 병신들입니까? 우리나라 정치했던 사람들이 그냥 저런 식으로 뭐 기본주택, 기본소득 이렇게 타이틀을 잡아갖고 외치는 거는 그냥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밖에 안 돼요. 자, 뭐 대단하게 뭔가 알맹이가 있는 것처럼 기본소득 이렇게 얘기해놓고 까보니까 한 달에 8만 원. 그게 소득입니까? 한 달에 8만 원이 소득이에요? 용돈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무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뭐 금융과 시사, 주식 관련된 다양한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유튜버 청세롬이고요. 뭐 이런 쪽으로 다양한 꿀팁은 모두 다 내게 맡겨라.